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콩앱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월요일, 수요일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부터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중요한 판단을 내렸는데 과거에 이제 판례를 뒤집은 결과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조 변호사님. 네, 긴급조치 9호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신헌법 시절, 그러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헌법에 따라서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가 이제 발령이 됐습니다. 네. 그중에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그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뭐 왜곡하고 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 뭐 청원, 선동, 선전한 경우에는 일단 벌금형이 없이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이걸로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 체포를 하는 과정, 구속을 네. 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러네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초헌법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이 긴급조치 9호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있어야 당연히 체포가 그렇죠. 가능하고 구속이 되는 거고 만약에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의 굉장히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상할 수 없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이 긴급조치 9호 때문에 희생당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심 청구도 했었고요. 네. 또 이게 이렇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 내가 이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손해배상,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인 국가배상 청구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5년 정도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적이 있어요. 일단 형사 처벌 관련해서는 이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그 당시 처벌받았던 사람들,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처벌받았던 사람들을 구제해주자라고 해서 재심 절차를 거쳐서 이제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사적인 문제가 남았었는데 네. 민사적으로는 재심받고 무죄를 받으면 보통 우리가 이게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게 국가배상 청구를 합니다. 네. 그런데 2015년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긴급조치 발동이 위헌이고 무효이긴 하지만 네. 이게 굉장히 고도한 그 당시의 정치적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법적 의무는 지는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그러니까 해버린 무죄인 겁니다. 거는 인정해 주지만은 배상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난 거네요. 네, 판결이. 그렇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국가배상을 신청을 받지만 계속해서 국가배상이 기각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네. 그 판결을 뒤집은 거거든요. 보통 이 전원합의체 판단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재판을 할 때 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법령, 그리고 기존의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가.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예. 어떤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전원이 모여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예전에 대법원이 내렸던 판단을 판단이.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7년 만에 대법원이 예전에는 국가배상을 인정을 안 했지만 이번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그 근거는 그렇습니다. 이 긴급조치 9호가 명백한 위헌, 무효인 불법행위다. 네. 이거는 2015년이랑 판단이 같아요. 하지만 국가배상을 인정을 하게 된 것이 예전에는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뭐 국가의 책임을 이렇게 우리가 국가배상을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수사, 기소, 재판 이런 일련의 과정 전체, 그러니까 개개인 어떤 사안에 대한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따진다기보다는 네. 긴급조치 발령부터 수사되고 집행되는 그 부분 일련의 전체 과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개인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보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국가의 불법 행위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배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대법원의 판단의 의미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셨는지 먼저 정 교수님께 좀 여쭤볼까요? 저는 김재영 대법관이 이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판결이 우리 사회가 긴급조치 구호로 발생한 불행한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판결을 보기 전에 이 긴급조치 구호라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상황이고 말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번 사법부에서도 고민을 했지만 어쨌든 그렇죠. 이번 판결로 인해서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확인을 시켜줬다는 그렇죠.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두 번째로 이 사법부가 사실은 권위주의 시대나 독재정권 시대에 있어서 과연 독립적이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판결을 통해서 피해자들 모임에 대해서 하는 것은 늦었지만 그래도 사법부가 인권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줬다라는 네. 점을 좀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사실 이용훈 대법원장 계실 때 이제 법원 담당 기자였는데 네. 굉장히 그때 강조했던 것이 사법부가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사에서도 이것이 강조됐었고 2008년 9월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인권보장에 최후볼의 소임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또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가 2005년, 2008년 지나서 계속됐냐라고 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법원과 이른바 사법농단이 일어나면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이번 판결에 나온 것이 그래도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대법원이 다 바로 잡으려는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논평이 나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 네, 법적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상식적인 판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라는 것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당연히 국가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긴급조치 9호 관련해서 굉장히 이 9호 말고도 뭐 1호, 4호 긴급조치와 관련된 앞으로 이미 그렇겠네요. 제기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대법원뿐만 아니라 하급심에도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 배상을 판단을 할 때 보통은 이제 개별 공무원이 어떻게 잘못을 했고 이 잘못을 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 손해와 그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된다. 굉장히 복잡한 법리가 여기 적용이 되는데 쉽게 이번 판결이 나기 판결을 보면 어렵겠군요. 긴급 조치를 적용을 한 것 그렇죠. 그리고 뭐 집행을 한 것 이것을 일련의 과정으로 봤기 일련의 때문에. 행위를 하나의 불법 행위로 보는 조금 인과관계를 피해자 입장에서 좀 넓게 봐서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논리가 향후 지금 계류 중인 시리 그렇죠. 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쳐서 피해 구제에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도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2015년에 이제 패소 확정된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인지 그 부분은 예. 이제 법적으로 이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어떤 재판을 제기를 해요. 네.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인 경우에 내가 1심 가고 거기에서 불복하고 2심 가고 3심까지 가게 됩니다. 예.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1심에서 재판을 받고 어떤 판단을 받았는데 항소를 하지 않고 확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있죠. 2심, 3심까지 가서 이제 대법원은 확정이 돼버리는 판결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이 확정이 돼버리는 판결이 있으면 더 이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투질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국가배상 신청을 해서 패소 판결을 2015년 그 판결 때문에 패소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미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확정 판결의 기판력
이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재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민사사건의 이번에 경우에는 그 판결이 뒤집어지더라도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얘기군요. 기존에 이미 확정 판결을 됐기 받은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되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 그리고 다른 또 사건. 지금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미 확정된 분들은 이제 구제를 못 받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국가 배상에서 이렇게 위법적인 조치인 것을 지금 정부에서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된다면 이것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구제하려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군요. 법적으로는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없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건 그리고 그것을 국가 행위로서 국가의 불법 행위로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예외적으로 한정적으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군요. 항상. 자, 그렇다면 실질적인 구제책을 조금 더 두 분께서 더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정 교수님. 예, 지금 변호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피해자 관련한 단체에서도 계속 특별법 필요성의 주장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같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인데 판결에 따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고 구제 방안을 빨리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피해자 단체 변호하는 변호단에 따르면 그 숫자가 이미 소송을 낸 사람 417명 중에서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가 193명인데 이분들은 지금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겠는데요.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결재하지 않은 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뭐 국회와 대화를 하든지 나서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게 법적으로 판결의 기판력, 뭐 기속력 때문에 못한다고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입법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미 패소 확정 판결 받은 피해자들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을 해서 이분들도 구제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입법 절차 중에 다시 또 국회로 이것이 또 넘어가게 되네요. 예,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이유로 설명해 주셨고요.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또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도록 하죠. 인기 웹툰 작가가 지금 뭐 임신 중에 무리한 연재를 해가지고 혹사를 당해 유산을 한 뒤에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는 지금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정 교수님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예전에 만화책과 달리 웹툰은 이른바 플랫폼이 있고요. 그 플랫폼에 보통 이제 그 작가 스토리를 구성하는 작가, 그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작품을 올리면 연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 유명 웹툰의 그림을 그리는 그림 작가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요약해 보자면 건강 문제로 유산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강 문제로 인해서 유산까지 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주장한 내용을 보니까 임신 상태에서 이 유산할 조짐이 보였었고 일주일 정도 굉장히 힘들었고 구급차에까지 실려갔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을 담당하는 PD 역할하는 분이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런칭일 이제 이것을 하는 시기를 좀 조절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어렵다라는 답변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덜 하는 방식이라도 의논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좀 아이를 잃었다라고 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작 본인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본인을 담당했던 분께서는 또 임신휴가를 갔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마음을 호소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그 모 엔터 측이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재를 거절한 적도 없고 론칭인 일정을 강요하지 않았다. 모든 휴재 요청을 받아들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작가가 다시 또 SNS를 통해서 반박을 한 것은 휴재를 거절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아이템을 다루는 이유는 누가 나쁘다 좋다 이런 뭐 양쪽 주장이 전혀 다르네요. 지시공방이 벌어지긴 있곤 합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웹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 뭐 만화를 포함해서 산업 규모가 2021년 기준으로 1조 5,300억 원이라고 좀 추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툰의 종주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K 웹툰이 그렇죠. 엄청난 성장을 했다. 10년 사이 3배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급성장하는 이면에 있어서 작가들이 너무 혹사를 당하고 있다. 네. 그런 문제를 한번 조명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주장이 양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주장만 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것은 좀 더 정확한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가 뭐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웹툰 시장 성장 와중에 작가들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들이 계속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고 이번 일도 사실은 그 맥락 안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를 무엇을 바꿔야 될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좀 들어가서 짚어볼까요? 웹툰 예. 산업의 좀 구조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웹툰 작가들이 대부분 이제 프리랜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 어떤 회사의 근로자면 고용보험도 적용이 되고 그쵸. 산재보험도 적용이 되는데 이 웹툰 작가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적용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예술인 있었고 경우도 네. 법이 개정이 돼서 어느 정도 보험이 적용이 되고 가입이 돼서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완벽하게 지금 보호를 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한번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웹툰 산업이 정말 우리나라가 급성장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 조사된 그런 업무 강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이제 작년 7월에 발표한 그 2021 웹툰 작가 실태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작가들이 보통 하루에 평균 10.5시간 그리고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5.9일을 창작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 보통 일반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 그리고 주당 5일 정도 일하는 것에 비하면 더 훨씬 많네요. 많은 강도, 높은 강도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에서 이제 다른 노동자들보다 네. 이 웹툰 산업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질병을 경험할 그런 확률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웹툰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사업주, 사용주라고 볼 수 있는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랫폼이거든요. 아, 그렇죠.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웹툰 작가들을 고용 아닌 고용을 해서 네. 업무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마감이라든지 어떤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라든지 예. 그 부분에 대한 권한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웹툰 작가 개인의 어떤 건강이나 뭐 이런 휴식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에서 이 작가들을 어떻게 대우를 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모두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이고요. 네. 어느 정도는 이 플랫폼 회사에 구조적인 어떤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사용자는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고 작가, 그림 작가든 스토리 작가든 다 프리랜서의 지금 상황이다라는 얘기해 주시면서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의 문제, 어떤 시스템의 문제, 지금 업무를 하는 시간의 강도 뭐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께서? 웹툰 작가들에 대해서 플랫폼이 갑질을 한다는 논란이 굉장히 커진 적이 몇 년 전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각비예요. 마감 시간에 그 원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돈을 받는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정하는 오히려 업데이트해서 보내주는 것까지 지각으로 환산을 해서 너무 과하다. 이거 너무 심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서 조금 그래도 완화됐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만 서비스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또 플랫폼이 이걸 수출을 하는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진출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째 정산을 하나도 안 해서 빵원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이득이 생기는 걸. 그것이 이제 표준계약서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안 주면
이분들이 결국은 소송을 가거나 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 대응을 안 해줬다라는 거죠. 아, 저작권의 문제가 관계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이제 표준계약서 문제 그다음부터 예. 도입을 했는데 지금 작가분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 거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너무 업무량이 많다. 좀 이건 전반적으로 개개인을 떠나서 업계 전체에서 생각해달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간 연재가 뭐 지금 56컷, 60컷이라고 하는데 작가분들은 40컷 정도도 많으니까 개개인하고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이 좀 고민해달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언론 인터뷰한 걸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가 웹툰을 재밌게만 봤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혹사를 나가는지 저도 그렇죠. 생각을 하게 생각을 안 되는데 했죠. 네. 이분들이 손에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손뿐만 아니라 마감을 늘 쫓기다 보니 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병원 진료를 받는 분들이 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개선이 되려면 예. 창작의 고통이라는 말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서 이 작가분들에게 좀 편하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네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네, 지금 기본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완비돼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뭐 저작권의 문제, 뭐 표준계약서의 문제, 주간 연재 강도 이런 이 문제는 비단 웹툰 작가만이 아니더라도 이 프리랜서나 이 고용보험이나 이 산재보험에 좀 약간 밖에 벗어나 있는 분들은 건강권, 휴식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완이 가능할까요? 두 이건 분께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지금 예. 계속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플랫폼에서 노동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배달 라이더들이라든지 그렇죠. 택배 기사님들 그리고 이런 웹툰 작가들 이런 분들이 다 예전에는 없었던 직업이잖아요. 보통 이제는 많이. 또 이쪽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라는 그 부분을 아직까지도 기존 고용의 법리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사각지대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서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웹툰 예.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표준계약서를 우리가 만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배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표준계약서가 아무래도 만들어지면 표준계약서를 너무 현저히 벗어나는 계약에 대해서는 뭐 무효라든지 뭐 위법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표준계약 그리고 표준계약을 논의를 할 때 아까 말한 어떤 휴식권이라든지 뭐 건강권 그 네. 부분과 관련한 내용도 집어넣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웹툰 작가님들이 지금 웹툰을 그리다 보면 아까 뭐 마감 시간이라든지 예. 아니면 계속 손으로 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도 굉장히 많이 시달리신다고 하는데 예. 만약 이런 분들이 일을 해서 다쳤을 때 이것을 산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렇죠. 이분들의 산재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네. 마련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근골격계와 더불어서 뭐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정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 예, 작가분들이 소원이 일주일만 편히 쉬어보는 거라고는 말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네. 휴재를 할 수 있는 권리, 휴재권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많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휴재뿐만 아니라 휴재 동안에 일정 수익을 좀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그렇죠. 쉴 권리만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뉴스픽 조론 변호사 전혜연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